좀 지루하실 텐데요. 지금 인공지능이 세상에 알려진 몇 가지 좀 사건들을 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임즈에 어떤 표지 제목이 뭐였냐면은 Can Machine Think란 말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표지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긴 겁니다. 체스 게임에서요. 바둑이 아니라 체스 게임에서 이 인간 챔피언이 러시아의 카스트로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겼습니다. 7전4 선승제 게임에서 4판을 내리 이겼습니다. 이때 이긴 컴퓨터가 IBM의 딥블루라는 버전 슈퍼컴퓨터가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지금 알파고랑은 좀 알고리즘은 다릅니다만 거기에 탑재된 알고리즘은 폰 노이만이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게임 이론에서 만든 알고리즘이 탑재돼가고 어찌됐건 인간을 이겼죠. 드디어.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 이세돌을 물리친 것과 같은 사건이었죠.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이때 이제 체스를 떠나서 또 인공지능 전문가가 됩니다. 책도 많이 쓰고요. 그건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게 1990년대가 되겠고 그 뒤에 약 10년 뒤에 흘러갔고요. IBM이 새 버전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왓슨입니다. 여기 써 있죠. 왓슨. 이 IBM에서 이걸 만들고 야 10년 전에도 이걸로 히트를 쳤는데 이번에는 뭘 갖고 히트를 칠까? 그래갖고 고민해갖고 인간이 하는 그 제퍼디 쇼라고 있습니다. 퀴즈 게임 쇼입니다. 미국에서 하나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요. TV 쇼. 여기 한번 출연해갖고 장학 퀴즈 같은 거죠.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은 말로 영어로 질문을 하면 그걸 알아듣고 바로 스위치를 눌러갖고 답을 맞추는. 그래서 인간 챔피언들하고 게임을 합니다. 문제가 많은데 문제 하나 맞히면 이제 상금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2,000불, 5,000불 했는데 결국 최후의 승자가 왓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세상에 깜짝 놀라게 된 것이 2012년 무렵쯤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이게 왓슨이죠. 이 왓슨 슈퍼컴퓨터 오늘날에도 지금 쓰이고 있죠. 그리고 2013년경쯤에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컴퓨터를 만든 폰 노이만의 제자에 해당되는 튜링이라는 사람이 지능을 어떻게 실험할 것이냐 하는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거를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튜링 테스트는요, 이 커튼을 쳐놓고 벽에 벽 저 너머에 진짜 사람이 있는지 컴퓨터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테스트 참여자가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5분간. 이름이 뭐니? 어디 사니?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뭐 이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저 커튼 너머에 있는 거는 기계다. 또는 아니다. 저건 틀림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그 기계가 지능을 가졌다. 이렇게 정의하자. 이것을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2013년까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2013년에 처음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유진 구스만이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13세 영국 소년이 가지고 있는 감성, 고향,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 또 어떤 사춘기적인 그런 느낌들, 이런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첫 번째 인공지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깊이 들어가자면 좀 여러 가지 토론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세상에 알려지기는 아주 유명한 인공지능으로 알려져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유진 구스만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구글 딥마인드사에서 바로 만든 알파고죠. 알파고가 한 3년 됐네요. 벌써 한 3년 전에 나와서 아주 경악하게 인공지능이 뭐 체스도 풀고 뭐 어지간한 건 좋다. 근데 설마 바둑까지 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요. 바둑을 아주 무참하게 눌렀죠. 그 뒤에도 아마 알파고가 기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이 인공지능 연구가 늘어나고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인공지능을 전공했습니다. 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전공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연구를 하려면 이제 뭐 연구 제안서를 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제안서를 내면 다 잘려요. 그 황당무계한 연구를 왜 하느냐? 예, 연구비 안 준다. 예,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해갖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서러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예. 아무튼 인공지능이 지금 확대되면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로스라는 인공지능인데 증인석이란 말이 보이죠. 로펌 회사라고 하죠. 변호인 회사, 법률 자문가로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적인 문제라는 것은 엄청난 판례를 다 알고 있어야 되죠. 바로 검색하고 그거 갖고 계산해 갖고 가장 맞는 답 찾아주고 하는 문제죠. 더 이상 뭐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없죠. 가장 잘하는 일들이죠.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인공지능 법률가가 인간보다 낫단 말이냐 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판례를 가지고 잘했다 맞춘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인공지능은 정확도가 94% 맞췄어요. 실제 인간 변호사는 85% 맞췄습니다. 인간보다 낫다는 얘기죠. 월등하죠. 어떻게 보면 10% 정도가 더 정확합니다. 인공지능이 판결하는 것이.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심없고 이런 어떤 변호인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발 그 인공지능 판사를 저는 좀 해주세요. 인간 판사 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시대가 아마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스님들 보시면 안 될 사진 같은데, 예. 이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 표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생 짧어, 즐겨, 뭐 인생 뭐 있어, 놀아, 뭐 이런 거죠. 이게 음란 채팅 사이트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최고라고요. 여기 고객들이 그야말로 VIP들, 전 세계 VIP, 우리나라에도 수천 명이 가입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만큼 아주 잘하는 저도 마음 못 봤습니다만, 이게 사건이 터진 게 한 5년 전입니다. 무슨 사건이 터졌냐 하면요, 이 해커라고 그러죠. 해커가 이 회사 컴퓨터를 해킹을 해요. 그래서 이 고객 정보를 빼갖고 그걸 오픈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음란 사이트의 고객 명단에 뭐 변호사, 뭐 교수, 뭐 온갖 사람들의 명단이 다 노출이 돼갖고 이혼 소송이 벌어지고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사건인데 문제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가 더 알려져요. 어떤 사건이 알려지냐 하면은 그 VIP 고객들이 상대했던 전화로 상대했던 그 상대방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답을 해준 거죠. 이런 인공지능을 요즘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쉬리 지금 메시니 하면 답해주고 이런 거 있죠. 대화형 인공지능. 요즘은 많이 실생활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벌써 5년, 6년 전부터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필요가 뭘 낳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다 속았다는 얘기죠. 진짜 인간으로 다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정말로. 이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제 음악을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많이 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예술가들이 나와서 작품도 그립니다. 또 소설도 씁니다. 뭐 소설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신춘문예에서 그 후보군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뭐 당선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요. 물론 그 줄거리는 인간이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도 봐야겠죠. 우리나라 얘긴데요. 이게 가천대학의 그 길병원이라고 있죠. 거기 암센터에서 최초로 IBM의 왓슨 컴퓨터랑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암 환자 데이터를 보내주면은 리모트로 거기서 왓슨 컴퓨터가 이거는 암이다, 뭐 유방암 3기다, 2기다 이걸 판결하는
판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죠. 그래서 컴퓨터 인공지능에 의한 암 진단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데가 바로 길병원입니다. 이 길병원 이걸 유치한 분이 저랑 잘 아시는 분인데 아주 인공지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의사분인데요. 김영보 박사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아주 앞서서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환자의 차트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먼저 왓슨이 이 자기의 그 판단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몇 개 같다. 혹은 뭐 어디가 의심되니까 뭐 어떤 테스트를 더 해봐라. 뭐 이런 식의 답을 주면 여기 리모트로다가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내고 이런 식으로 결국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해야겠죠. 아직은 의사가 인공지능이 결정내는 걸 100%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갖고 지금 가천대 길병원이 병원 랭킹 10위 안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 인공지능 때문에. 얼만큼 정확하냐 하면요. 지금 인간 전문가가 약 암을 정확도가 80%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한 게 96%까지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뭐 거의 한 10몇 프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간 말보다는 인공지능 말을 믿는 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아는 어느 로봇 회사 사장이 지금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제 책을 보고 제 밑에 그 대학원생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원하는 게 그 절하는 3배 절하는 로봇을 자기가 만들고 싶다고. 근데 그건 어디서 돈을 받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절하는 로봇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노라 하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다양한 노력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불교 관련돼서 조금 제가 실제로 조금 일한 거 한번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재작년에군요. 재작년에 처음 공연할 때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있고요. 여기 지금 사진 이 작가가 공연 작가입니다. 공연 작가인데 이 일종의 연극 같은 이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지는데 등장인물은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 넷이 등장을 합니다. 네 명의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는 인공지능의 그 무대 예술이라고 해야겠죠. 지금 여기 있는 게 아이보라는 하나의 인공지능 캐릭터가 있고요. 요게 리비도라는 캐릭터고 요게 부처님입니다. 붓다, 타타타라고 이름이 붙여진. 부처님이 마지막에 이제 목이 뚝 떨어져 나가는데 벌써 목이 띄어놓은 상태라서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할이라는 또 다른 캐릭터가 있어요. 잠시 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무대 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요 인물이죠. 요것이 인공지능이 리비돌입니다. 이를테면 이게 기계의식을 가진 거죠.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이런 우리 인간의 어떤 잠재된 이런 욕망을 대신하는 이런 존재로서 인공지능을 세웠고요. 또 하나는 할은 이제 이성적인 거죠. 이거는 감성적이고 본능적이라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주 탐욕적인 이런 인공지능을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보인 선제동자 역할을 하는 아이보라는 이름의 이 어떤 존재를 좀 탐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질문을 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타타타라는 존재를 또 두수. 이 네 인공지능 존재가 서로 대화하는 형태로 이 공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넷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공연 작가가 이제 제 책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실제 무대에 올려질 인공지능을 진짜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진짜 인공지능이 답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무대에 한번 연출하겠노라. 그래갖고 이제 정식으로 프로젝트 계약을 맺어갖고 저희가 한 1년간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비돌은 굉장히 막갑합니다. 막 욕도 하고요. 그런 성격을 가진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그 자료들을 얻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공연하는 거다 보니까 영어자를 얻었는데요. 미국에 보면은 우리나라 일베라는 게 있죠. 왜 막가파식으로만 하는 미국에도 이 레딧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막 온갖 욕설이 나오면서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답하고 이런 것들을 막 훈련시킨 겁니다. 또 이 트럼프 트윗도 그런 성격이 강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에 있는 것도 긁어오고 이걸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이 중에서 약 10,000건의 대화를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답하게. 그래서 훈련도 100만 번 정도 훈련을 시켜서 리비돌의 그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이라는 이름의 이거 이제 아주 이거는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인 거라면은 이것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나쁜 인공지능들 그 역할을 여기다가 대입해 갖고 그런 관련된 것들을 한 40건 정도 대화를 발췌해 갖고 역시 한 100만 번 정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타타타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것 같으면 우리나라 그 선문답지도 많고 집어넣을 게 많은데 이게 영어로 번역된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벽암농이라든가 몇 가지만을 가지고 거기서 선문답 주고받는 거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한 500대화밖에는 발췌를 못했네요. 그래서 80만 번 훈련을 했고 여기서 지금 뭐 100만 번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정도로만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답할 수 있는 정도만을 얻었죠. 그리고 선제동자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대신 입장이 돼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연극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개발이 끝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나리오 작가가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면서 괜찮은 답이 나온 거를 가지고 자신의 그 이 전체 시나리오, 이 공연의 이름이 딥 프레젠트입니다. 깊은 현전이란 뜻이죠. 깊은 현전감 이런 거. 재작년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초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스폰서 받은 거는 영국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유럽의 한 3개국인가 4개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원생들 같이 가서 공연을 잘 마치고 왔고요. 올해 또 6월에 독일에서 그 인공지능 연극 페스티벌에서 초대를 해갖고 올해 또 6월에 지금 나가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지금 이 트레이닝 작업을 지금 또 추가로 좀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공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게 1시간 분량인데 유럽에서 공연한 걸 직접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타타타고 여기 리비돌 있고 여기 선제동자 있습니다. 할이고요. 탐욕스러운 할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In turn, the manufacturers are offered jobs. 아무튼 인간이 가진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그 무의식 너머의 어떤 그 지혜 의식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공연인데요. 그 정도로만. 아무튼 그래도 재밌는 것은 이게 과연 뭐 사람들 인기를 끌까 했는데 굉장히 유럽에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이 공연을.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초대를 하고 해서 저희 대학원생이 지금 연구하기도 바쁜데 지금 저기 쫓아다니라고 유럽을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혹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 해서 좀 하면은 좀 재밌을 것도 같아요. 혹시 스님들이 또 관심 있는 스님들이 계시다면은 좀 요청해 주시면은 또 재밌는 공연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까지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현황이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 원조가 누구냐, 이걸 대체 누구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앞서서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나왔었죠. 뉴턴이 있으라 하니 그때부터 세상이 밝아졌다. 우리의 문명의 시작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산업 역사는 뉴턴부터 시작된다. 15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뉴턴이 가지고 있었던 알고 있는 세계는 오로지 인간의 눈에만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일 뿐이다. 그거를 벗어난 세계는 또 다른 게 있다 하고 상대성 이론을 내게 되죠. 이분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세계 3대 천재의 하나로 들어가죠. 아마 우리들이 지금 자아라는 데 묶여 있는 게 불교적으로 큰 이슈일 텐데요. 우리가 자아라는 게 있다는 그런 무명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가시 세계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 마치 뉴턴이 알고 있었던 세계처럼 그것만이 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존재성을 좀 뛰어넘어서 인식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 측면이 아인슈타인의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신은 장난질 하지 않는다. 이랬다 저랬다가 어딨냐. 그건 불가능하다. 인과의 법칙을 철저히 따르는 게 세상의 법칙이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양자역학자인 보아가 얘기를 하죠. 네가 신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는 걸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양자역학에 손을 든 사람이 바로 이 폰 노이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화성인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악마의 지능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고요.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제가 한번 상징적으로 그려봤는데요. 바로 이 미시 세계가 있고요. 거시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 세계라고 이렇게 셋을 나눠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쪼개지겠죠. 세상은 이게 다 쪼개지는데 끝없이 쪼개지다 보면은 지극히 작아지고 쪼개지다 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또 합해지더라도 무한히 우리 태양계 넘어 은하계 넘어가면 은하계가 점이 되고 하면 그 밖에 또 아무것도 없다. 없다는 것보다는 비어 있다는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장자죠. 이미 기원전 6세기에 장자는 벌써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세 명의 천재보다도 뛰어난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인류 문명의 발전은 이 가시세계라고 하죠. 이 바운다리 안에 있는 물리 법칙, 이건 정확하죠. 이 안에서는 이걸 만든 게 바로 이제 힘의 원리. 이건 바로 존재를 기반으로 했다고 봐야겠죠. 뉴턴이 바로 이 천재에 속하는 것이 되겠고요. 바로 이 거시세계를 얘기한 사람이 이 아인슈타인이죠. 이거는 존재 기반이라기보다는 인식 기반으로 해서 상대적이다. 시공간이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또 얘기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알물, 이것도 아마 그 알의 확장이 되겠죠. 이런 거를 심어준 아주 대단한 사람, 천재 중에 한 명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미시 세계를 건드린 사람이 바로 이 폰 노이만이죠. 물론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폰 노이만이 보통 그 코펜하겐 모임이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자들의 모임을 그 모임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 멤버를 보고 있는 거죠. 양자역학. 그래서 양자 중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존재 인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보, 알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얘기를 한 이런 것이 이 세 명의 천재가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들이 이렇게 좀 다양했던 것 같고 이들의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오늘날 문명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폰 노이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폰 노이만 얘기만 해도 좀 그러실 텐데요. 아인슈타인과 함께 인류 최고의 천재. 인터넷 검색을 해봅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 하면은 뭐 2대 천재 하면 아인슈타인과 폰 노이만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3대 천재 하면 뉴턴까지 끼고요. 앞서 나왔죠. 악마의 두뇌라고도 얘기합니다. 컴퓨터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함께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바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린 그거 연구하는 데 들어갔죠. 이 사람은 안 하는 게 없어요. 경제학자도 됩니다. 물리학자, 경제학자, 뭐 수학자, 뭐 양자역학자, 뭐 모든 걸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 만드는 일에도 참여했죠. 나중에 굉장히 후회했죠, 이거를.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존재를 정보로 바꾸고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제 자기 증식, 스스로 작동하는 기계 이런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천재니까 미 정부에서 데려다가 그 당시만 해도 미소 간에 그
뭐 군사 전쟁 그 심해 그 전쟁이 굉장했죠. 야, 소련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요? 그럼 그거 게임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게임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미소간의 그 전략적인 게임, 이거에 원리를 만들어서 경제학에 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사이버네틱스, 이게 아까 그 일본의 그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이버 인조공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용어조차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기타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 요즘 축구에서나 보는 거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의 어떤 추론의 기능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요. 특이점이란 말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이제 인공지능이 나온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 예언에 의하면은 약 2030년 정도가 되는데요. 좀 얼마 안 남았지만 예언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튜링이 이제 컴퓨터 하면은 튜링을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튜링 머신. 또 민스키, 인공지능의 아버지 치면 이 민스키가 나옵니다. 인공지능의 아버지. 뭐 홀란드 하면 인공생명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이 사람들의 스승이죠. 결국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구현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폰 노이만이 그래서 존재를 어떻게 봤냐면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뇌과학, 생명과학, 인공생명, 인지과학 이런 거를 이제 이끈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계 관점에서는 컴퓨터,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진리 관점에서는 양자역학과 복잡성 과학, 이런 것들을 선도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잠깐 4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초지능과 초연결이라고 했는데, 바로 초지능이 바로 이 R을 통해서, 즉 정보죠. 정보는 바로 분별심에서 나오는데, 이 뭉쳐 있는 것, 이것들이 정보고 언어고 R입니다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것, 이것을 생명이라고 이 사람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만들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컴퓨터라고 이름을 붙였고, 요 생명을 유지하고 전달하는 이 개념을 또 인공생명이라는 개념으로 또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적인 폰 노이만의 개념이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폰 노이만은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암과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존재다. 그리고 이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고자 하는 거, 이것이 생명인데 이것이 곧 존재다. 그래서 정보와 정보를 지속하고 복제하는 이런 것들로서 존재의 특성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인간이 아니더라도 인공적인 뭔가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폰 노이만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바로 이 컴퓨터죠. 컴퓨터 장치가 메모리와 CPU, 즉 정보 처리 장치를 가지고서 만든 기계, 이것이 바로 컴퓨터가 되는 거죠, 오늘날. 정보가 있다고? 존재는 정보다고? 이 얘기를 듣고 귀가 반짝 뜨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왓슨과 클릭,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폰 노이만의 논문을 읽고, 그럼 인간도 안에 뒤져보면 정보가 있겠네. 그래서 인간을 해부해보죠. 그래서 발견한 게 바로 이 DNA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밝히죠. 자기가 이걸 얻게 된. 그래서 이 논문 한 편입니다. 논문이 그냥 한 편이라 짧은 거라서 제가 냈는데요. 왓슨과 클릭,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죠. 바로 DNA를 발견한 겁니다.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폰 노이만의 분명히 정보가 있다, 인간도 똑같다. 그 얘기를 듣고 뒤져봐갖고 했더니 진짜 정보가 코드화가 돼 있는 거죠, DNA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 안에, 세포 핵 안에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염색체, 그걸 보면 실타래처럼 풀어보면 이렇게 DNA가 쭉 그 안에 마치 그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요. 바로 이와 같이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이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염색체들이 있고, 이 염색체들을 실타래처럼 풀어보면은 결국 이게 DNA 형태로 해서 이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어떤 유전적인 형질들, 성향들, 또 구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정보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그냥 이 정보체입니다. 정보 덩어리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세포들이 이 60조 개 정도가 있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것들이 뭉쳐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하나의 개, 뭐 순환기계라든가 뭐 비뇨기계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이루고 있고, 이것들이 합해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몸뚱이죠. 그리고 이제 이놈들이 서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면서 마음이라는 현상도 일으키고 온갖 세상에 대한 어떤 알을 형성해가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폰 노이만의 관점은 바로 이 정보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의 핵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전체가 60조 세포가 있다고 해요. 이 중에 이제 우리의 그 의식이라든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사고 활동을 하는데 관여하는 뇌세포가 1000억 개라고 했는데 이제 수천억 개죠. 인간마다 좀 틀리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뇌세포 중에 이제 대부분은 무의식에 관련된 것들, 즉 이 뇌 안에 있는 변형계라든가 간뇌라든가 이런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데 관여하는 뇌세포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인간만이 발달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유할 수 있는 과에 관련된 대뇌피질, 이 심피질이라고 하는데, 이 심피질의 그 연합 영역이 굳이 세포 개수로 치자면 약 150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로서 구성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뇌과학적인 관점인 것이죠. 또 그렇게 그걸 파악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었고요. 폰 노이만의 존재론 또 같은 얘기죠. 두 가지 특성으로 봤다. 정보는 대상을 아는 겁니다. 알미죠. 우리 보통 불교에서도 의식을, 마음을, 혹은 뭐 식이라는 것을 대상을 아는 것이다 하고 정의를 많이들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제는 알매 유전상석,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 이것이 생명이다 하는 것이고, 실제 이제 DNA는 이렇게 교배를 해서 새로운 정보로 해서 또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이런 후손을 낳고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고 확장하고 함으로써 우리는 정보를 지속해가는 것 같아요. 그 특성을 보면은 경쟁과 협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정자 하나가 난자로 들어가죠. 치열한 우수한 놈이 많이 살아남아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한번 정보가 전달이 되면 이제 세포가 확장되면서 또 세포 간에 서로 협력을 하죠. 엄청나게 협력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그런 다세포죠.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 뇌를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폰 노이만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폰 노이만은 그래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존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 애를 썼어요. 먼저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정보와 정보를 작동시키는 알고리즘, 이것이 바로 CPU, 중앙 처리 장치, 이거를 폰 노이만형 컴퓨터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가지로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굳이 말하자면요, 이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이게 마음 작용.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과 마음 작용. 그렇게 똑같이 우리 인간과 같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컴퓨터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 기계, 즉 인간은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못한다는 게 있다고, 그럼 그거 가져와,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게라고 자신을 있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폰 노이만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간다. 생명을 가지고서. 이걸 또 구현하기 위해서 오토메타라는 개념을 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생명, 진화, 학습,
혹은 이걸 뭐 복잡계라도 관련이 되고요. 이런 얘기를 또 우리가 다뤄볼 예정입니다. 예, 조금 좀 책에 있는 거 좀 정리해 본 얘기입니다. 또 양자역학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폰 노이만이 1932년도에 논문 한 편을 써요. 양자역학의 수학적 토대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양자역학의 끝지점에 의식이랑 결부시키지 않고는 안 된다.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관찰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 관찰자가 관여돼야 된다는 거죠. 관찰자의 관여. 관찰자의 의식이 물리 세계에 반영이 된다는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이런 얘기를 여기서 밝힙니다. 그래서 의식이 끝없이 이 체인 연쇄를 작용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난다. 그걸 폰 노이만 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폰 노이만은 이 사슬이 끝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 정점에 뭔가 있다. 그 정점에 그게 누구냐? 이 독일어로 말했죠. 이희라고. 이희가 바로 자아입니다. 의식의 정점에 자아가 있다 하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논문을 또 유심히 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양자역학자인데 약 한 3년 뒤쯤에 논문을 씁니다. 거기에 슈레딩거의 유명한 고양이란 말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즘 양자역학하면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양이가 이 상자 안에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터질 확률이 50%인데 50%는 죽었고 50%는 살았겠죠. 문을 열어보면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하지만 그거는 관찰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찰자가 보기 전에는 결정된 바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황당한 얘기지만 슈레딩거의 고양이죠. 왜 슈레딩거 고양이가 황당하냐면요. 고양이는 가시적인 동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유 영역 안에 고정된 관념이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있다 없다로만 우리는 판단하죠. 하지만 미시 세계에서 바라보면은 고양이라는 것도 개념이고 죽었다는 것도 개념이고 살았다는 것도 개념일 뿐입니다. 미시 세계에서는. 그거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아무튼 폰 노이만이 양자역학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이 책이군요. Mathematical Foundations of Quantum Mechanics. 이게 바로 폰 노이만이 지은 바로 양자역학에 관한 책이고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자아의식이 결부될 수밖에 없다. 의식이 결부될 수밖에 없다 하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때 이제 콧방귀를 끈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신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장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좀 폰 노이만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과 초연결로 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들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나왔죠. 지금 또 생명공학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를 통해서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뇌의 구조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 바로 딥러닝이죠. 알파고도 나온 것이. 또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개념들 또 지금 요즘은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서 컴퓨터 기술도 양자의 역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뇌과학 이제 우리 내일 소개할 텐데요. 뇌과학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복잡성 과학 마찬가지로 케이오스 이론이요. 그래서 인공생명이라든가 이 시뮬레이션 기술들, 인공지능 이런 모든 기술들의 정점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폰 노이만이다 하는 의미로 제가 한 장 이렇게 그림을 좀 덧붙여봤습니다. 자, 폰 노이만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죠. 이 사람 가계도입니다. 폰 노이만의 제일 유명한 제자들, 튜링 컴퓨터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요. 인공지능의 아버지, 인공생명의 아버지, 시뮬레이션의 아버지. 이게 이제 복잡계의 아버지입니다. 참 복잡계의 아버지, 이게 인공생명의 아버지. 이 직계 제자는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이 사람 제자입니다. 뭐 여담이지만 폰 노이만이 말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있다가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참여했다가 좀 안 좋았죠. 원자폭탄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이 MIT입니다. 그래서 MIT에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이끌어 가려고 그랬는데 돈이 안 나와 역시.
그 해서 뭐하게 인공지능 해서 그 당시에 1950년대입니다. 그런데 미시간 대학에 미국에 있는 미시간 대학에서 그럼 우리 대학에 와주세요. 예, 돈은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년에 미시간 대학으로 갑니다. 가면서 자기 밑에 있던 제자, MIT를 수석으로 입학했던 제자가 바로 이 막내입니다. 막내 존 홀랜드. 막내를 데리고 미시간 대학으로 갑니다. 예, 그때 이 지글러 교수는 MIT의 또 석사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석사 마치고 다시 또 미시간으로 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연들이 좀 있고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은 제 가계도입니다. 이분이 제 스승님이세요. 저랑 앞에 이름이 같아요, 지신데. 지금 현재 한 80 넘으셨는데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 스승님한테 이분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제가 폰 노이만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요. 이분 덕에 했고, 이 홀란드 밑에 이 제자들이 지금 박사만 해도 수십 명이 넘어요. 한 100명 넘을 겁니다. 그 가계부를 새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의 제자, 제 밑에도 이제 박사가 있으니까 이름을 다 올려 있죠. 그래서 족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일명 뭐 폰노이만 학파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렇게 인공지능의 한 부류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 그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이 불교를 접한 것도 그렇고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관련된 연구를 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공지능, 인간 그리고 붓다라고 큰 제목을 썼는데 이 존재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존재들의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제목. 아까 서두에 알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지금까지 1강에서 말씀드린 거는 소개 부분이었다면은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재밌자고 좀 추가해봤는데요. 보통 4년초 우리 수행 차원에서 4년초 수행들 하는데 신수신법으로 가죠.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은 지금 시킨 대로 일합니다. 굳이 의식이라고 한다면 기계의식이죠. 프로그램된 건 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이라면은 여기는 느낌과 마음 레벨이 인간이고, 부처님의 알미라는 것은 법을 꿰뚫어 보시는 거겠죠. 달마를 보시는, 달마의 그 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붓다일 것이고요. 서로 다른 레벨의 알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죠. 어떤 존재로서의 작동 메커니즘은 같은데 그 가지고 있는 알의 그 수준이나 그 내용이 다른 거죠. 질이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틀릴 것이고요. 그런 문제를 계속 앞으로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금강경 뭐 너무나 잘 하시는 거 내용이죠. 저는 다만 여기서 어떤 존재 간에 우리가 차별성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설령 인공지능이 우리를 능가하는 놈이 나온다라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해봤고요. 결국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알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 뭐 인간인데 하등한 알을 갖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착한 인공지능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 알미 중요하다. 이거를 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자 맺는 글을 금강경의 이 사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써봤습니다.